서기 89년 카푸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한 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금도 자유도 아니었죠. 전쟁 포로 여성에 대한 접근권이었습니다. 영화 속 설정 같지만 이건 실제 역사 기록에 명시된 로마 제국의 공식 시스템이었거든요.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전역 205개가 넘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빅토리아 카르날리스, 승리한 검투사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보상을 뜻하는 이 말은 국가가 승인한 통치 수단이었죠. 스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 같은 당대 역사가들은 이 제도가 로마 사회의 일부분이었음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검투사는 청동판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행정문서의 일종이었죠. 표준화된 양식에는 검투사의 이름과 함께 새벽까지 수용소로 반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거든요.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실제 기록은 이 보상 체계가 얼마나 관료적이고 행정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증명합니다. 검투사는 이 판을 들고 지하 감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등지에서 끌려온 포로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였죠. 선택된 여성은 원형 경기장 설계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포함된 전용 보상실로 끌려갔습니다. 돌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폭력이 자행됐죠. 이건 즉흥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설계하고 문서로 관리하고 절차대로 집행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검투사가 받은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권리였습니다. 청동판 한 장이 인간을 물건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죠. 새벽이 되면 여성은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고 청동판은 회수됐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승자를 위해서요. 이 모든 과정이 장부에 기록됐고 감사를 받았고 제국의 재정 보고서 한 줄로 남았습니다. 보상실은 돌벽과 돌의자, 벽에 박힌 쇠고리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철저히 감금과 폭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방이었죠. 로마의 건축가들은 경기장 설계 단계에서 이 방들을 사자, 우리와 검투사 대기실 근처에 배치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프로쿠라토르 문네룸이라 불리는 경기 담당 관리는 맹수 관리와 함께 여성 포로의 배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고 검투사에게 인간을 배분하는 거였죠. 모든 여성 포로는 나이, 출신, 신체 상태 등이 꼼꼼하게 목록으로 작성되어 국가 자산처럼 관리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지하 유적에서 발견된 설계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보상실로 가는 동선, 포로 수용소와의 거리, 심지어 소음 차단을 위한 벽 두께까지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체계화된 관료제는 로마가 이 폭력적인 제도를 단순한 유흥이 아닌 국가적 관리 대상으로 보았음을 시사합니다. 건축이 폭력을 정당화했고 설계가 잔혹함을 일상으로 만들었죠. 로마는 돌과 쇠로 인간의 고통을 건축했습니다. 로마가 이 잔인한 제도를 유지한 첫 번째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금을 지급하는 대신 포로를 이용함으로써 국고를 보존하는 거였죠. 두 번째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귀족 여성을 보상으로 삼아 그들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거든요. 서기 106년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 정복 후 축제를 열었습니다. 123일간 계속된 이 축제에서 다키아 귀족 여성들이 검투사들의 보상으로 내던져졌죠.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과시하고 피정복민의 굴복을 상징하는 시각적이고 육체적인 도구였거든요. 관중석에는 다키아 족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가 강제로 데려온 이들은 자신의 딸과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저항하면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간을 화폐 대신 지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국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굴복을 동시에 얻는 완벽한 계산이었죠. 잔혹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4세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음에도 로마 시민들은 침묵했습니다.
디그니타스, 사회적 명예를 뜻하는 이 개념 때문이었죠. 로마 사회에서 디그니타스를 잃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었거든요. 원로원 의원 마르쿠스 발레리우스는 이 관행의 정당성을 질문했습니다. 원로원 회의에서 단 한 번 이것이 로마의 미덕인가 라고 물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반역죄로 기소되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로마 시스템은 반대자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이었죠. 생존을 위해 시인들은 기록하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목격하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이 구조가 고착되면서 침묵은 미덕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디그니타스는 명예가 아니라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체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체제에 맞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침묵했죠.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 황제들의 빅토리아 카르날리스 수여 사실을 마치 날씨 기록하듯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그해 겨울 검투사 경기가 열렸고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시기였죠. 시인 마르티 알리스는 낮에는 도덕을 외치고 밤에는 경기장 지하로 가는 자들을 풍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공격하지는 못했거든요. 비꼬는 것까지가 한계였죠.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정의를 넘어선 것들이 있었다는 짧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이었거든요. 더 이상은 위험했으니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경기장을 다녀온 뒤 인간성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 대신 개인의 내면적 수양만을 강조했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네 마음을 바꿔라는 식이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이 제도를 도덕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수단으로만 분석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가치 판단을 유보했죠. 지식인들은 기록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은유로 비판했지만 직접 맞서지 않았죠. 그들의 침묵이 제도를 4세기 동안 지탱했습니다. 서기 180년 즉위한 콤모두스 황제는 스스로 검투사가 되어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제도에 집착했던 그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죠. 보상의 범위를 전쟁 포로에서 정치적 적의 가족, 심지어 로마 시민의 딸들에게까지 확장한 겁니다. 타자인 포로에 대한 폭력에는 관대했던 로마인들도 자신들의 딸이 대상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원로원 의원 클라우디우스의 딸이 지하 감방으로 끌려간 날, 원로원은 움직였습니다. 포로의 고통에는 침묵했던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 희생되자 비로소 분노했죠. 결국 콤모두스는 192년 암살당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딸들을 지하 감방으로 보낸 행위가 방아쇠가 되었거든요. 타키투스는 이를 두고 황제가 포로의 고통이 아닌 로마의 존엄성 자체를 더럽혔기에 심판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역설적이었죠. 로마인들은 제도 자체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 잔혹함이 자신들을 향했을 때만 문제라고 본 겁니다.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이기심이 황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 여성들이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보상물로 던져졌습니다. 군중은 처음엔 환호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저항하거나 울부짖지 않고 평온하게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이 모습에 군중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러 온 자신들이 어느새 잔혹한 가해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심리적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에 떨어야 구경이 재미있는데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용서를 구하니 관중석이 술렁였거든요. 로마 시스템은 피해자가 철저히 타자일 때만 작동했습니다. 야만인, 반역자, 적이어야 했죠. 그런데 순교자적 행동은 그 도덕적 우월성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야만인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조차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중은 불편해했지만 다음 경기에도 왔고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거든요. 균열은 있었지만 붕괴는 없었습니다. 불편함만으로는 악을 멈출 수 없었죠.
빅토리아 카르날리스가 250년 넘게 유지된 비결은 로마 특유의 정교한 물류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로가 잡히면 즉시 분류가 시작됐죠. 남성은 광산이나 검투사 학교로, 여성은 가정 노예나 원형 경기장용으로 나뉘었습니다. 폼페이의 문서는 여성을 인간이 아닌 재고 목록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 양호, 다리 상처, 출산 경험 있음 같은 상태 위주의 기록이었죠. 다키아 귀족 출신 포로 아드리아나는 번호 237로 불렸습니다. 124일간의 축제 동안 그녀는 15번이나 보상실로 배정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장부에는 날짜와 검투사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나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죠. 제국은 개별 포로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효율성에만 집중했거든요. 인간을 부품처럼 다루는 이 물류 네트워크는 로마 제국 전역을 연결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잡힌 포로가 로마 콜로세움까지 운송되는 데 걸린 시간, 비용, 사망률까지 모두 계산됐죠. 잔혹함조차 최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검투사 훈련소인 루두스 글라디아토리우스는 보상을 약속하며 검투사들이 더 잔인하게 싸우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승리하면 청동판을, 패배하면 죽음을 주는 거였죠. 갈리아 전사 출신 검투사 플라미니우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상을 거절하면 로마의 관대함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했거든요. 로마의 선물은 강제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경기장 지하는 복도, 우리, 감방이 얽힌 미로와 같았습니다. 이 구조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격리하는 장치였거든요. 지상에서는 환호가, 지하에서는 비명이 들렸지만 두 세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이러한 조직적인 폭력을 두고 야만을 문명으로 바꾸는 로마의 질서라고 미화했습니다. 체계성을 찬양한 거였죠. 결국 악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함을 관료제와 일상으로 만든 정교한 질서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거든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이 미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었죠. 313년 기독교 공인과 404년 검투사 경기 금지로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각성 때문이 아니었죠. 제국의 경제적 쇠퇴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줄어들면서 포로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장 유지 재원이 사라지자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붕괴의 길을 걸었거든요. 약 40만 명이 죽어나간 이 현장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평범함의 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철학을 논하던 평범한 로마 시민과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며 이 거대한 폭력의 공모자가 되었거든요. 청동판을 만든 장인, 보상실을 설계한 건축가, 장부를 기록한 서기관, 침묵한 철학자들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시스템이 잔혹함을 정상으로 규정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진 개인 없이도 거대한 악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바로 그걸 보여주죠. 제도가 무너진 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끔찍한 진실이었죠. 로마인들도 자신들이 가장 문명화되고 도덕적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으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대는 그들이 침묵하고 방관했던 빅토리아 카르날리스를 로마의 위대함이 아닌 야만의 수치로 기억하죠. 오늘날 우리 또한 어떠한 시스템적 폭력을 정상이라 믿으며 침묵하고 있는지 역사는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악을 평범하게 만들 때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는 로마의 수치가 남긴 시대를 초월한 과제거든요.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저항하는가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쓰이고 있죠.